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국회의원로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좀 자주 좀 불러주시지 오랜만에 불러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승준 기자가 먼저 김종대 의원 어떤 정치인이신지 좀 간략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진보 개혁 진영에서 보기 드문, 아니 거의 없는 국방 안보 전문가이십니다.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 인수위에서 2번 안보 국방 분야에 참여하셨고, 또 14, 15, 16대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 또 참여정부에서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거쳤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관련 자문을 수시로 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그렇지만 현재는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계시고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를 살려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 장성들을 벌벌 떨게 하고 계십니다. 군 장성들은 좀 벌벌 떨지 몰라도 장병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요, 김종대. 예, 그리고 군인이 벌벌 떨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물론 좀 긴장감은 주지만 그러나 풀어줄 때는 확실히 풀어줍니다. 우리가 같은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맺으면은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국 방문하고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오기 전에는 저는 그 북한 핵 사태하고 한미 FTA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요. 예. 다녀갔는데 무슨 수십억 달러 무기를 우리가 사주는 것만 결론이 났고 뭔가 좀 뭐 좀 당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드는데요. 제가 느낌이 잘못된 건가요? 이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국회에서의 연설 등 그 화려한 행보에는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마는 그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무슨 얘기했냐 이 얘기 전혀 밝혀지지 않고 비공개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관심사는 비공개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외부적으로 많이 과시적으로 나온 거는 한국을 많이 띄워주면서 그러면서 북한을 악마화하고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그 모양으로 갔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무기 구매 문제는 좀 면밀히 봐야 됩니다. 트럼프의 행태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해줬는데 막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렇게 막 뻥치는 이런 행태가 벌써 몇 번째예요. 핀란드 무기 구매하기로 했다. 그런데 핀란드 정부 그런 일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먼저 한 달이 걸쳐 놓고 압박을 가하는 전술이기 때문에 이 무기 구매 문제만큼은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실제로 무기 구매를 하기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약속한 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언의 압력은 있죠. 그 앞으로 국방 개혁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걸림돌입니다. 저는 벌써 그 조짐은 있다고 봐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어요. 그동안에 개발 중인 무기를 중단하고 미국 무기 구매 쪽으로 선회하려는 조짐. 물론 그 명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인데 이걸 잘만 활용하면은 지금 국방개혁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무기를 자기들이 뭐 팔아주겠다 지금 이런 태도인가요? 아니면 좀 한국에서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인가요? 자, 거기엔 두 가지 문법이 있습니다. 전에는 너무 첨단 무기라서 한국의 판매가 금지된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제한을 해제해준다. 수출 승인을 해준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거기가 그쪽이 갑이군요. 상당히 선심 쓰는 것 같은 이런 그 포장이 돼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그 무기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는 명분이 있을 때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국에 판매를 승인해 준다는 마치 선심의 모양을 씀으로써 갑자기 이 무기 구매가 정당화되고 합리화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후보 무기가 몇 개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예, 자 무기 얘기는 좀 이따 이승준 기자가 좀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일단 트럼프하고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서 악수하셨습니까? 저는 바깥쪽에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중간줄에 있는 의원들이 주로 하셨습니다. 네. 현장에서 아무튼 직접 트럼프의 어떤 육성을 듣고 하셨는데 어떤 느낌 같은 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전율했다. 전율. 예. 우선 이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도 놀라운 체험입니다만은 그 메시지가 너무 강렬해서 이건 거의 그
어떤 도덕주의, 종교적 도덕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연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서는 안 통하는 논리입니다. 선과 악의 이분법이고 또 하나님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북한이라는 악마와 미국이라는 천사 이렇게 어떤 그 도덕주의를 자극하는 이런 그 강한 선동성을 갖고 있는 연설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거의 뭐 어떤 선동가들의 연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만큼 그런 도덕적 접근, 이분법적인 접근이 이 국제 정치에서는 사실 금기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보기 드문 연설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함께 놀라움도 같이 갖고 있었죠. 신문에서 제목을 뽑을 때는 북한을 향해서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제목으로 많이 뽑혔는데요. 네. 자, 그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북한이 한동안 그 미국의 태도를 좀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최근 한 달 넘게 특별한 뭐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 같은 것들 조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냉각기로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선 이것은 우리가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런 그 압박의 수단을 갖다가 무언가 좀 강렬한 메시지로서 상대방한테 심장을 때리는 듯한 이런 어떤 그 메시지로 주겠다는 의도였고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용어 그대로죠. 그 뭐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징벌하는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징벌을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나를 더 이상 그러니까 화나게 하지 말라. 트럼프의 본인 위신을 세우는 그런 어떤 그 논법이고 이건 어떤 기독교 근본주의 같은 느낌을 줄 정도죠. 그러면서 상당히 저는 어떤 연설 전체가 종교적으로 채색이 됐다고 봐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연설 내용 중에 네. 어제 트럼프 연설 이후에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북한이 깬 것은 아니다라고 논평을 좀 내셨던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쌍방과실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누가 누굴 깬 것이 아니라 그런 일방적으로 깼다는 표현 자체는 팩트에 안 맞는다. 트럼프의 연설 내용이 팩트와 안 맞는다. 안 맞는다. 네. 예. 94년 제네바 합의가 깨진 건 2002년입니다. 그래서 2차 북핵 위기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다 그 위기 상황은 조성이 되고 있었던 거고요. 그 이유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한다는 미국의 의심이 있었고 그러면서 북한에 지어주기로 약속했던 경수로를 공사를 중단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2002년까지 그 제공하기로 한 경수로 제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켈리 그 미국의 특사가 북한에 갔고 거기서 북한이 화를 벌컥 내면서 우라늄 농축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002년 약속 시한이 되기도 전에 언쟁으로 결국은 이 합의가 깨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니 같이 관리를 잘못한 거지. A가 B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B는 아니다.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다 저 북한 전문가들 사이의 정설인데. 네, 그걸 이제 미국 네. 우리는 잘못이 없고 북한 너희가 우리는 선이고 너희는 악이니까 네. 100% 악의 책임이다. 지금 이런 논법. 그렇습니다. 미국의 책임을 다 누락시킨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뭐 재확인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수 성향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평가가 있고요. 한중 간의 균형을 잡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에 대해서 뭐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또 코리아 패싱 뭐 그런 건 없다. 네. 한국을 건너뛰지는 않겠다라고 뭐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다행이다. 네. 뭐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립 서비스 서로 간에 체면 세워주는 어떤 그 정제된 말들 이런 것들이고 뭐 균형 외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다면 아예 말을 안 하니만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균형 외교라는 개념은 밸런싱, 즉 힘과 힘이라는 파워를 기준으로 놓고 이 어떤 거대한 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할 때 균형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미중 간의 이런 어떤 그 지정학적인 문제 속에서 균형의 담론이 도출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앞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변화한다는 뜻인데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익과 명분의 균형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동맹과 협력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좀 가치론적인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미중뿐만 아니라 다변화하자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균형이라는 개념은 이제 거의 해체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냥 립 서비스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오고 가는 것이죠. 또 뭐 스킵하지 않는다. 한국을 뭐 패싱하지 않는다. 이런 용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대북 군사 옵션을 우리가 내용을 모릅니다. 네. 한 번도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군사 옵션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한 내용을 우리도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죠. 그런데 모르고 있단 말이죠. 사실상 이미 패싱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패싱의 본질은 미국이 우리한테 통보 없이 북한을 공격한다 또는 뭐 밀실 외교를 한다 이런 걸 패싱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패싱 논의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예 계획 수립 단계에 우리가 개입했느냐 아니냐 이걸 패싱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조금 안이하게 생각해요. 영변을 폭격하겠다고 클린턴 대통령이 계획 세울 때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하고 상의할 때 우리가 의견 밝힐 때는 이미 때가 늦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또 조지 부시가 2003년에 북한을 폭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한국하고 상의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동의할 거야 아니냐 한국에 묻는 걸 기다린다는 건 때가 늦는 거거든요. 그 계획이 수립할 때 그 자체에 동맹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걸 자꾸 나중에 뭐 의견을 물어볼 때 우리 의견을 얘기하면 된다. 이것은 그래서 패싱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면 대단히 아니한 발상입니다. 한미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트럼프의 말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되겠군요. 예, 말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모든 그 계획과 기획 단계에서 같이 할 때 동맹이지. 아니, 그래서 긴밀한 한미 관계를 우리가 그나마 이해했던 뜻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할까 봐. 이 한미 관계 속에서 들여다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야 미국의 일방성이 제한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과연 보고 있느냐? 이 점에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라고 하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을 때 한미 간에 뭐 반반씩 부담했다. 전 네. 몇 년 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90몇 % 돈을 냈다. 예. 이렇게 뭐 발표를 하고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니 그럼 이게 어느 게 맞는 얘기인지 좀 궁금함이 있는데 좀 설명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서거하실 때 그때까지도 본인은 한미가 50대 50으로 되는 걸로 아셨을 겁니다. 네. 예,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왜냐? 2004년에 한미 간의 그 기지 이전을 위한 엄브렐러 어그리먼트 이 합의서를 체결할 때 한미가 50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군요. 합의서에 그렇게 돼 합의서에. 있죠. 예. 네. 이게 한미 간 합의의 출발이에요. 그게 2004년도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캠프 험프리에 그 107억 달러 정도 들어간 공사비의 92%를 한국이 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그럼 수가 어떻게 된 있죠? 거냐? 네.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주잖아요. 그거를 미국이 모아뒀다가 공사비로 쓴 거예요. 그래도 되나요? 그리고 모자란 거는 그 BTL 민간 사업자 방식으로 예. 하고 그 건물의 임대료를 한국 정부에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방위 분담금을 그렇게 공사비로 사용해도 괜찮은 겁니까? 자, 참여정부 말기에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랬습니다. 당시 그 국가안전보장회 NSC 사무처장께서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기지 건설비로 전용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참 우리 협상단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합의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인면 합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외교부 북미국의 그 미국에 대한 어떤 대통령한테 보고된 것과 다른 합의 이런 것들이 존재했던 것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위키리크스의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정부 그 외교부 북미국장한테 이러잖아요.
아니 한국이 다 되기로 한 걸 국민들께 사실대로 얘기해라. 니들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다가 언젠가 심판받는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걱정돼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속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외교부 북미국에서 대통령을 기망했다고 저는 표현을 했고, 그 세력들이 최근에 전에 그 올해 초, 작년 말에 대선 때 또 그 세력들이 다 나온 겁니다. 당시 외교부 장관 반기문, 또 북미국장, 그분이 이제 또 대선 때 참모 역할을 했고, 자, 이렇듯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해명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50대 50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몽땅 다 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2% 부담을 했는데 그걸 트럼프가 이번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 됐다 이렇게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 그러니까 딱 거기서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거는 미국 방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방위를 위해 쓴 돈이에요. 네,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논외라는 겁니다. 또 그러나 어쨌든 한국이 훌륭한 기지 저준 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눌러놓은 겁니다. 일단. 그러나 그 얘기할 때 그 근거로 된 92%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조금 굴욕감을 느낍니다.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해놓고 한 거니까. 네. 이건 정부가 국민 속인 거예요. 자, 이번 아직 정기국회 남아 있으니까요. 이번 네. 국회에서 좀 김종대 의원님이 철저하게 좀 규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승준 기자가 무기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니 뭐 정상회담 끝나고 언론에서 이제 여러 무기들이 이름이 네.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 보는 것도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첨단 전략 정찰기 조인트 스타스, 네. 그다음에 RQ-170 센티넬, 센티널. 네. 그다음에 스텔스 무인 공격기, 그리고 뭐 이글 최신형 무인 공격기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상 맞는 건지 그리고 실제 도입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예, 조인트 스타스는 도입될 걸로 봅니다. 미국이 이제 수출 승인 절차를 네네. 본격적으로 밟을 것이고 또 한국에 개념적으로 수출 승인했다고 트럼프가 말한 무기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걸로 네. 보여집니다. 조인트 스타스가 뭐죠? 좀 설명해 이것은 주시죠. 그 정찰기인데 우리가 백두 정찰기라고 미국의 U2 정찰기와 유사한 기종도 운영하고 있고 또 조기 경보기도 들어와 있어요. 네. 물론 정찰기가 있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고정돼 있는 물체를 찾아내고 식별하는 것이지 움직이는 물체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동하는 물체를 자동 추적을 하는 정찰 자산이 필요한 거예요. 마침 북한에 테리라고 그래서 그 이동식 발사대가 200대가 넘고 북한의 미사일이 이제까지는 고정식인 줄 알았는데 이동식 차량에 실어서 이동하는 걸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 소요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잡는 정찰기가 또 필요하다. 이래서 조인트 스타스가 들어오게 되면 지상에 약 600개의 그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기능은 이동식의 미사일을 잡아낸다. 이게 한국군의 이제 킬체인 그 선제 공격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하는데 핵심 전략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원래 국방 계획이 없던 무기가 뜨고 있어요. 이걸 한 두세 대 구입하면은 약 한 8천억 원 정도. 8천억 원이요? 예. 그 재정이 소요되고 운영비는 더 나갑니다. 아주 운영비가 비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무기 구매 목록에서 부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나온 얘기가 핵 잠수함,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네.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거를 지금 통째로 사는 건지 아니면은 기술만 이전받는 건지 좀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 일부는 기술을 이전받아서 국내에서 건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지난 대선 막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난데없이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적어도 2대 내지 3대를 건조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건조 비용만 약 6조 원 정도. 1년에 우리 해군 예산이 5조 원이에요. 해군 예산보다. 그러니까 해군은 이 사업 하나 하다가 파탄 날 거예요. 거기에다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란 게 뭡니까? 바닥 깊숙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하고 원거리에 이거는 미군이 무슨 태평양, 인도양, 아프리카 이런 데서 원거리 작전용으로 개발한 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에요. 멀리 가는 원양 작전하는 건데. 근데 한반도에 뭐 거리가 얼마 됩니까?
끼케야 잠수함 작전 범위래야 500km도 안 되고 북한 잠수함은 그래 멀리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럼 결국 이 좁은 해역에다가 그 원자력 잠수함을 투입한다는 얘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성능 좋은 디젤 잠수함 있고 그게 조금 뭐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무인 잠수정을 그냥 매복시켰다가 저쪽에서 나오면 우리 디젤 잠수함이 쫓아가도 다 잡아요. 근데 원자력 잠수함이란 또 이렇게 이제 폼 나는 거,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블랙홀처럼 돈 빨아들일 거 이런 거 이제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까 얘기한 센치널, RQ 그 무인기 이거 저기 빈라덴 사살한 무인기예요. 예, 그게 저 아프간에서 작전할 때 미군이 그 테러 조직 잡으려고 한 건데 이런 거 이제 사들여서 참수 작전한다 그럴 것이고 또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제일 심각한 무기인데 SM-3 스탠다드 미사일인데 이지스함에 실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고도 500km 고도에서 요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과거에 우리 지형에 안 맞는다고 살 필요 없다고 합참이 공식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아니 북한 미사일이 한국에 날아오는데 뭐하러 500km 우주까지 갑니까? 40km, 50km 고도만 돼도 한반도 단거리 미사일이 다 떨어지는데 이런 허세를 이런 걸 저 트럼프 다녀간 뒤에 갑자기 우리 타당성도 없고 효과도 없다 그랬던 무기가 갑자기 다 부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도 해제가 합의가 됐잖아요. 네. 이 부분도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지 좀 궁금한데. 근데 미사일 주권만큼은 이거는 그 실효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군사 주권의 문제였기 때문에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적어도 이 미사일에 관한 어떤 저 주권은 가져와야 되겠다는 여론이 사실은 공감을 좀 얻었었어요. 이건 또 군사용 로켓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무궁화 위성 발사라든가 이 통신 위성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로켓 주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여론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사일 합의를 한 것은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미국은 800km까지 나가는 한국의 현문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500km로 제한했어요. 근데 이걸 무제한으로 늘리겠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 제한을 했던 이유는 그 한국이 전략무기, 그 미사일과 거기에 실을 수 있는 핵미사일 탄두 개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미사일 협정이라는 걸 운영해 왔던 건데 이제 사거리는 못 풀고 그러면 중국이 이제 위협을 받으니까 그 탄두 중량만 높여라. 그러면 기존에 있는 미사일을 성능 개량해서 탄두 중량을 늘리면 이제 북중 국경지대라든가 이런 어떤 또 북한의 주요 핵심 표적의 지하 갱도 깊숙이 은폐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권 차원에서는 우리가 합의를 잘한 게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또 킬체인이라든가 다른 어떤 선제 공격 전력 강화로 나가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타격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건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요. 예, 그 북한은 이미 이동식 발사 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 지대지 미사일은 고정식 표적밖에 못 때립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북핵을 막기에는 이런 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들리는데 예. 사실 일각에서는 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회비용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기에 좀 어떻게 보세요? 총평으로 한다면 이번에 무기 관련돼서. 최근에 뭐 한 세미나에서 그 항공대학 교수께서 좋은 논문을 발표했던데 이거 다 해도 또 정찰 위성 우리가 못 갖고 있는데 5기 다 띄워도 표적에 대한 탐지, 식별, 파괴 성공률이 2.18%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계산을 내놨는데 지금 공군이나 우리 육군에서 그 수학적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수학적 계산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킬체인 3축 체제 해가지고 2020년대 중반까지 우리가 쏟아붓는 예산이 대략 57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서두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미국의 그 전략 자산, 미사일 방어 자산을 안 사고 우리가 자체 구축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억지력 차원에서 상당수의 사업이 가속화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타격 자산은 실효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왔다가 하니까 그 방어 자산,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고도에서 패트리어트 같이 요격하는 걸 개발하던 중이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MD에 참여 안 하기 위한 유일한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송영무 장관은 이거를 제거하고 다시 미국의 스탠다드 미사일 SM-3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미국 MD 참여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중국하고 우리 합의 내용이 뭡니까? MD 참여 안 하겠다. 사드 배치 더 안 하겠다. 일본하고 동맹 안 맺겠다. 이래놓고 지금 국내 개발 중인 무기를 중지하고 미국제로 선회하면 이 자체는 MD 참여인데 지금 이 긴장감이 안보 분야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방 딜레마인 거예요. 트럼프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중국하고 합의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자, 뭐 무기 얘기 끝없이 할 수도 있는데요. 좀 그 얘기로만 한번 완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북한 핵 사태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질문을 좀 쉽게 드릴 테니까 쉽게 좀 답변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더 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김정은 시대가 열리고 한 6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오로지 어떤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그런 어떤 김정은식 리더십이 최근에 좀 피로감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대치 구도가 되면서 상당히 강대강의 대결 구조가 극단적인 양상까지 치더라고 그 결과 육자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너무나 많은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뭐 올인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아시아 정세가 급격히 긴장이 고조된 데 대한 북한의 어떤 숨고르기가 있었고 미국의 태도를 좀 보자. 근데 어제 국회에서의 트럼프의 답변은 이런 그 냉각기에 찬물을 끼얹는 아주 확고한 응답이 아니었나. 그래서 위신이 떨어졌다고 생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음에 전략적인 판을 또 구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한반도의 불행이죠. 네. 벼랑 끝에 결박돼서 같이 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위험이 다소 고조돼 있다. 그렇다면 핵실험이나 다른 형태의 어떤 미사일 발사와 같은 새로운 전략적 도발 내지는 전략적인 판짜기가 북한에서 나오지 않을까. 단지 좀 여력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하면 또 다른 국면, 긴장 국면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네요. 자, 오바마 때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 정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뭐래도 하면 그게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성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 핵 문제를 어떤 식이든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길게 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 사태를 관리하거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자, 우선 트럼프가 상당히 충동적인 언행을 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국방장관에게 트럼프가 지시한 내용은 앞으로 6개월 내에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구체화해놔라. 그러면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은 압박과 제재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그 수단이 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때 군사적 옵션을 우선순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국방부 장관이 군사 옵션에 대한 중간 계획을 보고한 거예요. 그게 10월입니다. 그렇다면 6개월이라는 시점은 내년 2월에서 3월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까지 현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중국 전문가들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폭적으로 동의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2, 3월이 고비라고 합니다. 네. 그때 한미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 군사 연습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가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상황 아니겠냐. 이러면서 지금은 외교와 경제적 수단을 앞세우고 군사적 수단을 후순위로 놨다가 이거를 내년 그 2, 3월 봄이 오기 전에
뭔가 한번 재검토를 하고 그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른바 참수 작전이라고 있죠. 예. 김정은 제거하는 작전. 예. 이게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뭐 용어 가지고 문정인 특보와 송영무 국방장관이 티격태격해가지고 꽤나 시끄러웠죠. 네. 어쨌든 참수든 괴멸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저는 미국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참수작전 부대를 올해 12월에 창설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창설해봤자 김정은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죠. 네. 예. 두 번째는 우리 특수부대 요원들을 은밀하게 북한의 심장부까지 싣고 갈 운송 수단이 없습니다. 이것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실 이런 작전 하나 준비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국권 능력으로서는 부족하고 안 될 것 같다. 실효성이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한미 연합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미국의 군사위성 성능이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네. 이게 북한 상공을 지나갈 때 우주에 떠 있던 인공위성이 북한 쪽으로 고도가 쭉 낮아져 내려온다고. 그러면서 다시 쭉 고도를 높여가거든요. 타원궤도로 할 때 가장 낮은 고도를 북한 영공에 맞추는 것이죠.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3차원으로 찍거든요. 공중에서 또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서 표적을 추적할 때 24시간 365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시점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그 정찰 자산을 집중 가동하면 예상 동선이 나오는 것이고 어떤 목표 타격 지점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김정은의 공개 행사 같은 경우 보면은 북한 매체에서 발표하는 건 일부분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예컨대 저번에 순환 비행장에서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앞에 김정은 사진이 큼지막하게 나옵니다만은 그 김정은 뒤에 앉아 있는 그 장면 이건 언론에 안 나왔는데 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막 단을 싸서 막 그 고위층들이 다 와서 거기서 김정은 뒤에 도열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촬영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북한의 어떤 그 움직임의 특성을 그 패턴을 포착해서 어느 순간에 타격해 버릴 수 있는 이런 참수 작전이 저는 준비되었다고 봅니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작전이라고 보고 북한도 대비를 하겠지만 이것은 어느 순간에 불가능한 작전은 아니다. 근데 그런 전략적인 감시 자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이제 집중시켜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뭐 첩보 이것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던 뭐 휴민트 자산,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가서 이제 직접 사람이 정보를 수집해 오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다 사라진 건 아니냐. 제가 몇 달 전에 미국에서 대북 인적 정보 부대를 창설했다 이런 아주 작은 뉴스를 보고 아니 이거는 우리가 그렇죠. 일단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고 예. 우리한테 왜 의존을 안 하고 미국이 그 부대를 창설하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 혹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미국의 휴민트는 한동안 한국군에 의존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죠. 사실 군사위성이나 정찰기로 아무리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휴민트가 곁들여졌을 때는 그 효과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우리 킬체인이라는 것도 사실 휴민트가 결합이 돼야만 효과가 높아요. 인간 첩보를 통해 가지고 어디에 미사일이 있다더라, 어디로 이동할 것 같다더라, 이런 걸 보고 정찰 자산을 거기다가 투입하게 되면은 효과가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백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미국이 그 값비싼 정찰 자산을 집중 투입하면은 참수 작전이든 뭐든 다 가능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듭니다. 네. 이게 군사위성이 사진 한 장의 원가가 지금 1,000만 원이 넘어요. 가로 세로 30cm. 이건 뭐 군사 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상용 영상이 아니라. 그렇게 값비싼 영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평시에 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분석관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미국도 분석을 못 하는 거죠.
출처로 뭐 여러 가지 신호나 영상 정보들은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 의미를 판독해낼 수 있는 이 정보 분석관이 지금 빈혈 상태입니다. 워낙 또 돈이 많이 들고 장기간 양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휴민트라든가 다른 걸로 보완을 해야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겸해서 좀 쉬운 질문, 쉽지만 쉽지 않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그 생존 배낭 구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결국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에 대비해서 국민들이 이제 뭐 비상대책 같은 걸 세우고 있는데요. 자, 전쟁 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만이 하는 우리가 전쟁의 신이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어떤 그 전쟁에 관한 문제는 예측하는 그 행위 자체가 또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 아니겠어요? 전쟁이라는 건 사실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전쟁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손쉽게 이길 것 같거든요. 이번에 한번 북한 체제 괴멸시키고 통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대 심리에서 내 피해는 적고 상대방 피해는 많으면서 결과는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원래 전쟁은 일어나는 건데 항상 착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끔찍한 결과를 겪고도 좋은 결과는 오히려 멀어지는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고 또 힘과 힘이 충돌하는 그 현상 자체는 사실은 예측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나 위험은 고조돼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굳이 어떤 냉전 논리에 따라서 전쟁을 대비하자는 것보다도 안전 그 자체 이것을 도모하는 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점에서 가장 후진국입니다. 어느 정도 큰 어떤 인간 생활의 기반이 파괴될 수도 있는 대재난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 비상행동 요령을 알고 있는 것 정도는 시민공동체의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전교육 자체는 강화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그 불안과 공포 또 긴장의 조성에서 비롯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그런 조치 한들 더 오히려 불안해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는 나쁜 일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주 중장기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북한 핵 사태도 좀 해결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이 사실 좀 너무 힘도 없고 무력감 같은 걸 느낍니다. 자,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빌리 브란트의 자서전을 꼭 읽어보셔라. 또 그 외교안보 참모였던 에곤바의 회고록도 최근에 나왔는데 그런 걸 한번 꼭 보셔라.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나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 같은 사람들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독일은. 삼중고였어요. 분단됐죠. 패전국이죠. 전범국이죠. 그 60년대 그 어렵던 시절에 빌리 브란트가 이제 긴장 완화 평화 정책을 할 때 당시 동독에 소련군이 21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고 핵전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굴의 의지를 갖고 미국의 그 방해와 온갖 조롱을 무릅써 가면서 소련에 가서 브레즈네프를 만났고 거기서 평화 외교를 했거든요. 이때 닉슨 대통령이나 키신저 국무장관이 얼마나 빌리 브란트를 조롱하고 욕했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 장기적으로 독일 민족의 생존과 통일을 위한 자기 희생, 자기 용기, 그 용기와 희생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 절대 기다려서 상황이 좋아질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평화는 없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도 가시고 북한에는 못 간다 할지라도 가셔서 당당한 외교를 하셔라. 안보의 당사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죽어도 우리가 죽고 살아도 우리가 산다. 강대국 너무 패권적으로 놀지 마라.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시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일단 시작을 해보자. 그런 면을 좀 저는 역사 속에서 그 교훈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인터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승준 기자 좀 추가 질문 네, 주실까요? 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활약을 하고 계신데 본인이 좀 스스로 자기 정치인 김종대를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몇 점이 될까요? 네. 지난 1년간은 참 큰 실수를 많이 했다고 보는 것이 우선 저 자신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말빨, 또 지식, 나 정도면은 다 정리해낼 수 있어. 이런 건데 1년이 지났을 때 문득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강한 신념이 빠져 있었구나. 어떤 불굴의 용기와 신념이 강인함이 빠져 있었구나. 너무 약했구나. 이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우슈비츠 같은 죽음의 수용소나 옛날 한국 전쟁 때 포로 수용소 보면은 제일 먼저 일찍 죽는 포로들, 일찍 죽는 수용자들은 젊고 건강한 20대였어요.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확신이 없는 자는 일찍 쓰러지고 포기하고 끝끝내 살아남았던 건 오히려 신령가들이었습니다. 정치의 현장이 그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작은 당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에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와서 깨닫게 되는 거는 생존하고 그러면서 이 난국을 끝까지 돌파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강한 신념, 이게 부족했구나 하는 반성. 네. 뭐 정치가 재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신념이 필요하면서 정치를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역구 출마도 생각이 있으신가요? 좀 빠른 질문이긴 한데. 네. 네, 지금 이미 뭐 고향 청주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진보의 불모지라 그러지만 사실은 총선 때보다 대선 때 정의당 지지율이 제일 높은 괄목할 만한 지역이 충청북도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물론 거기엔 제가 한 역할도 없지 않아 있겠죠. 네. 그래서 자꾸 중심권으로 가서 패배해왔지만 이제 조금 진보의 변방에서 유목민 정치를 해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가 높다. 아니 뭐 만주족이 청나라 세웠고 몽골족이 원나라 세웠지, 뭐 변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중원으로 진출했지. 처음부터 센터로 가서 이렇게 정치가 강한 지역에서는 이 진보를 봐주시질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여백이 있고 여지가 있는 곳에 가서 말하니까 우리 존재조차 몰랐던 유권자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결과. 1인 2표 때 그 정의당 지지율보다 1인 1표 때 대선 때 지지율이 높은 데는 특이한 지역이거든요. 그게 강원, 제주, 충청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력한 건 효과가 컸다. 가성비가 높았다. 이런 점에서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당의 전국 지지율 중에서 거의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한 수도권보다도 높은 이런 어떤 그 발견은 중원의 가치의 재발견이라고 보고, 제가 정치를 해야 될 공간이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헌정일에 최초로 지방자치의원이 충청도에서 나오는 대사건을 내년에 만든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 총선도 저는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미래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물론 대선 이후에 자산을 많이 까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선 이후가 우리 당에서는 가장 좋은 승부처였죠. 그러나 여러 가지 성과를 내질 못했다고 봅니다만은 지방선거에서 일단 교두보를 좀 구축을 하고 그러면서 총선 때 더 존재감을 키워서 결국 또 선거법 개정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만은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이런 전략 목표 하에서 움직이면 해볼 만한 승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한반도 여러 가지 뭐 위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우리 국민들한테 오늘 인터뷰 마무리 겸해서 인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 예. 카메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전쟁은 착각에서 일어났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전쟁의 참화가 불러올 치명적 결과에 대해서 남과 북이 잘 인식하고 있고, 우리 국민이 선동에 휩싸이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한반도 문제를 걱정한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한 핵은 우리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은 뭐 사드보다 더한 것도 사와야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그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극복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갖고 생존을 하겠다, 평화를 이루겠다, 이런 어떤 목소리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 주류 담론이 된다면 전쟁은 충분히 억제되고 예방될 수 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또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자. 저는 그러면 틀림없이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